1977년 한 사람이 태어나 일생을 살고도 남을 긴 시간입니다. 강철보다 단단하고 피보다 진하다 믿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모든 것이 지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국 통부연 공군 기지입니다. 70년 넘게 미군 전투기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던 곳. 그런데 오늘 상공을 맴도는 미군 전투기는 착륙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수십 년간 어깨를 나란히 했던 동맹의 하늘에서 미국의 전투기는 갈 곳을 잃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뒤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모를 현실의 예고편입니다. 비슷한 시간 스페인 상공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미군 수송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하겠다는 요청을 보내자 스페인 정부는 차갑게 어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서는 중동으로 향하려던 폭격기들의 이륙이 불허됩니다. 기지를 빌려준 주인이 나가달라고 버티는 형국입니다. 대서양 건너편 폴란드의 반응은 더욱 격렬합니다. 미국이 자국에 배치된 페이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기겠다고 통보하자 폴란드 총리는 카메라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폴란드의 하늘은 폴란드 군이 지킵니다. 그 어떤 동맹의 이익도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77년간 러시아의 위협 앞에 미국을 방패 삼았던 나라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선언입니다. 냉전의 얼음장 같던 시절에도 9.11 테러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던 순간에도 머나먼 아프가니스탄의 낯선 땅에서 함께 피를 흘리면서도 굳건했던 약속.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가 나토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군사 동맹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7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맹이 이토록 허무하게 금이 갈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균열의 시작은 놀랍게도 한 사람의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토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돈도 안 내는 나라들을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까? 한때 세계 최강대국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실수나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계산기 위에 올려놓고 철저히 손익을 따지겠다는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국내 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맹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승객일 뿐입니다. 2%. 이 숫자가 대체 무엇이기에 77년 동맹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 나라 전체가 1년에 100만 원을 번다면 그중 2만 원은 국방비로 써야 한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함께 적을 막기로 했으니 각자 총과 총알은 스스로 사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 셈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강 건너 미국이라는 든든한 형님이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방비를 아껴 자국의 복지에 돈을 썼고 그 평화와 번영의 대가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흘리는 피와 미국 납사자들의 세금으로 치러졌습니다. 예전에는 묵묵히 그 짐을 짊어지던 미국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미국은 철저히 돈 계산을 하는 사업가처럼 변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길 바란다면 당신들도 약속한 돈을 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떠날 겁니다. 이 말은 유럽의 심장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했고 어떤 이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오히려 잘 되었다며 박수를 칩니다. 드디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길을 갈 때가 왔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77년 동맹이 지금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는 더 이상 엄살이 아닙니다.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균열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정말 미국의 보호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숫자를 들여다보면 그 냉혹한 현실이 보입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 나토에서 발을 뺀다면 유럽은 어떤 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한 연구소는 그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유럽은 지금보다 최소 30만 명의 병력을 더 늘려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연간 2,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7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370조 원.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의 절반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유럽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년 1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내야만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도 높은 세금과 물가에 허덕이는 유럽인들이 과연 이 부담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물론 유럽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필사적입니다. 독일은 이미 국내 총 생산의 4%가 넘는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통일 이후 평화에 안주하며 군대를 줄여왔던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쓰던 낡은 탱크를 박물관에서 다시 꺼내와야 할 지경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프랑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왔습니다. 나토 전체 예산의 10%를 책임지며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힘만으로는 유럽 전체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들의 해구사는 파리를 지킬 수는 있어도 폴란드의 바르샤바나 에스토니아의 탈린까지 덮어주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무기들은 성능은 좋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최고급 승용차는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넣어주는 주유소와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까지 병력과 장비를 실어나를 대형 수송기, 적의 움직이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정찰 위성, 수많은 정보를 분석해 작전을 짜는 지휘 통제 시스템, 이 모든 핵심적인 능력을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군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을 때 미국의 정보 지원이 끊기자 한순간에 눈과 귀가 먼 장님 신세가 되었던 선행은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말해 유럽 각국은 저마다 훌륭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팔다리를 하나로 묶어 지휘하는 머리와 척추신경은 미국에 의존해온 셈입니다.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지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언젠가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지난 70년간 유럽은 안보라는 편리함을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고 미국은 세계의 지도자라는 명분을 위해 그 비용을 감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편리함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생각보다 훨씬 비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단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한반도를 향해 세차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토의 균열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대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돈 안 내는 동맹은 지켜주지 않겠다. 이 말은 유럽에게만 해당되는 경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일본, 호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무서운 메시지. 우리가 굳게 믿어온 한미동맹은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는 약속된 방위비 분담금을 잘 내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본질은 돈 몇 푼에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동맹의 가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77년 된 동맹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 싹트기 시작하면 그 어떤 약속도 더 이상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한 번 금이 간 유리컵은 아무리 조심해서 다뤄도 언젠가는 깨지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경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석유의 열의 7~8은 저 멀리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우리 경제의 숨통과도 같은 곳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해 바닷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예전처럼 함대를 보내 길을 터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지역의 분쟁이다. 한국이 있을 석유는 한국이 알아서 지켜라. 만약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전국의 주유소 기름값이 하룻밤 사이에 2배, 3배로 치솟을 겁니다. 기름을 원료로 쓰는 모든 공장이 멈춰서고 물건을 실어 나를 트럭들도 멈출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항구가 마비되고 해외에서 주문한 물건들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트의 진열대는 텅 비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뛸 겁니다. 우리가 매달 붙는 적금, 노후를 위해 모아둔 연금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균열이 우리 밥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안보는 더 이상 군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지갑, 내 일자리, 내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군사적인 위협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 너머에 있는 수십만 대군과 수천 개의 핵무기가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발뻗고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은 단순히 군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자국의 안보와 동일시한다는 약속의 상징이자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만드는 만약 이 인계철산이 약해지거나 끊어진다면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중국은 또 어떤 계산을 하게 될까요?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우리는 수십 년 전의 불안과 공포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현상이 단순한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설계된 불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이 거대한 판이 흔들릴 때 웃고 있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경화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염려하면서 동시에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동맹이 흔들리고 서방 세계가 내분에 휩싸일 때 가장 큰 미소를 짓는 곳은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그들에게 나토의 균열은 수십 년간 꿈꿔왔던 기회이자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나토를 종이호랑이라 비르며 조롱합니다. 보라,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애써 공격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고 발트의 연안 국가들을 향해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두려워했겠지만 이제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나토에서 탈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허풍까지 떨며 유럽 국가들 사이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중국은 러시아보다 한술 더 떱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안정을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이 상황을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력을 앞세운 각계격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와 손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달콤한 속삭임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을 하나씩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네에 의리 있고 힘센 형님이 한 명 있어서 질서가 유지되다가 그 형님의 병 들고 집안 싸움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다른 골목대장들이 슬금슬금 자기 세력을 키우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무질서, 즉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약속이나 신의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더 큰 주먹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더 연결될수록 모두가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술은 국가 간의 감시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연결은 서로의 약점을 파고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 아래 77년 된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압도적인 힘으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의지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거대한 시서의 한쪽이 내려가고 다른 한쪽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거나 오히려 역전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경고는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한번 떠나간 신뢰를 되찾는 것은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편리함의 대가를 누가 치러야 하는가? 결국 그 대가는 미국의 보호라는 우산 아래 안일하게 지내왔던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비단 군사동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토의 위기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유럽의 군사동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내일 아시아의 경제동맹, 그리고 전 세계의 기술동맹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판을 엎을 수 있다. 이 무서운 논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볼까요? 수십 년간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일본의 방위까지도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잊고 있던 군국주의의 망령을 다시 깨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호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영국과 함께 새로운 군사동맹을 맺으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그 중심축인 미국이 흔들린다면 이 모든 계획은 사상로각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발을 빼는 순간 호주는 거대한 중국의 압력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외로운 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토가 내일의 한미동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의 동맹으로 남기 위해 더 많은 비용과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것인가? 어느 쪽도 쉬운 길은 없습니다. 더 많은 방위비를 내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경제에 큰 주름을 만들 것입니다. 독자 노선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 한반도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굳건해 보였던 약속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고 책임져야 하는 냉혹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안보라는 그늘 아래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늘을 만들어 주던 거대한 나무가 이제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안보, 그리고 우리의 주권. 우리는 이 세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과거처럼 누군가에게 기베어 안정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두 발로 당당히 홀로 살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 질문을 외면하고 미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의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